그래서 처음에 설탕주를 잘못 낀 게 읍소해야 돼요. 대파로도 들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대파한테 죄송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대파로 잘 때려주세요. 그래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퍼포먼스를 해야 퍼포먼스를 돼요? 해야 돼. 때리면서 에이 대파 하면서. 아, 무슨 가짜 코미디로 가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읍소를 해야만 네. 통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범죄. 한없이 가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드디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각 후보들의 재산들도 슬슬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또 정치도 할 수 있는가 봐요. 보면 우리의 대표인데 뭐 공개된 건 사실 실제의 뭐 한 절반 정도나 될까 싶기도 한 생각이. 아니 그건 재산 구성을 봐야 돼요. 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많은데 그 부동산이 주로 토지 위주의 특히 지방에 땅이 많다 그러면 신고한 재산보다는 몇 갑절 더 쳐야 되는 거고 네네. 그 구성 몇몇 그렇죠. 뭐 예금이나 이런 거는 뭐 그대로 예금 주식 신고가 같은 건 되니까 뭐 그대로일 네. 거고. 네. 참 못 참으시는군요, 우리 김용남 위원장님. 화가 많아 요즘에. 보니까 화가 아니 많아. 팩트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할까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용 브리핑 뉴스와 함께 두 분의 논평도 함께 들어봅니다. 먼저 우리 신혜영 기자가 뉴스 소개해 주실 거고요. 두 분 소개하셨어요? 아니요? 넘어가는 그냥 거죠. 시작하는 거지 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혜영 기자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 네네네, 신혜영입니다. 네, 신혜영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주입니다. 그리고 못 참고 나오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예? 이제 웃는 게 웃는 게 웃는 아닐까? 게 웃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런 겁니까? 그래요. 네. 자, 여튼 뭐 재산들 공개된 거 얘기 잠깐 좀 드렸는데 와 재산 많은 오늘 참 저희 인터뷰 오시는 분도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신고 금액만 315억인가? 누군데요? 누구예요? 강남을에 나오시는 분인데 아. 박수민 후보라고 거기 많더라고 보니까 네. 뭐 하던 분인지 잘 모르겠네. 300억이 넘습니다. 예, 참 돈 많은 분들이 진짜 많죠. 그 정치권에서 혹시 국회에 계셨을 때 이제 돈이 막 몇백억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뭐 10억 원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는 뭔가 좀 여유가 확실히 좀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듭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분들하고 아니, 얘기할 때는 단연코 탑은 저기였죠. 정몽 정몽준 의원님. 정몽준 대표는 아예 단위 자체가 틀리니까 다르다. 거긴 조단이니까. 조단이니까. 거기는 완전히 이제 다르죠. 재산이라고 안 하지. 그래요? 재벌이라고 하지. 아니 우리 저 김용남 저 의장님도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저도 뭐 할 적다고 수는 하기는 없죠. 네. 어렵죠. 네. 뭐 국회에서의 뭐 성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고 나서 네. 뭐 할 거 없어서 정치하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네. 예전에는 네. 이제 사회 운동하고 뭐 사회 봉사하고 음. 저 나름대로 기본 평타만 하면서 네. 평생은 좀 봉사직으로 살아야겠다는 분들이 네. 더러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돈을 이제 잔뜩 모아놓고 가만 있어 내가 뭘 하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네. 돈을 못 벌어요. 정치권 이제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제 재산 증식이 눈에 이제 보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네. 전에 미리 많이 벌어놓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도 뭐 1년 2년 사이에 막 재산 그거 느는 이제 분들 월급 모아서 하는. 근데 월급. 줄던데. 줄거나 줄 그러니까 있으니까. 줄더라고요. 국회의원 되고 네. 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청렴하게 하신 많이 거예요 의정할 때. 많이 줄던데 하여튼 느는 거는 그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육이 다 끝나서 네. 더 이상 아, 그 교육비나 이런 크게 게 안 나가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음. 안 줄 수는 있을 텐데 네. 해보니까 뭐 특히 지역구 의원은 네.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다들 부자가 됐어요. 부동산. 평가액이 또 많이 부동산 늘어서 얘기하려고. 평가액이 뻥충 뛰어갖고 자, 하여튼 뭐 돈 얘기도 자, 잠시 후에 있으니까 일단은 뭐 어떤 뉴스들부터 우리 용용 브라더스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 마이크 잡고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 첫날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마이크 잡고 운동하면은 선거법 위반을 그렇죠. 하면서 서로 뭐 고소고발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부터는 마이크 잡을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벽보 붙잖아요. 뭐 1번부터 쫙 붙는 거 그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띠 매고 본인은 지금은 멜 수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하고 로고송 부를 수 있고 율동할 수 있고 붐바스틱 네. 그거 있죠? 그거 할 수 있게 될 시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보통 요때쯤 되면 선거 로고송 뭐 트로트 가수 누구 노래를 네. 쓴다 만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그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네. 로고송들보다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로고송을 자체 제작해서 네. 홍보에서 이제 이명채 양주인가요?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아, 네, 헷갈려요. 그래서 아, 우리 5대 당원이 저 모를 수도 있지 애정이 뭘 갖고 식었으니까. 그래. 그래, 자꾸. 예. 헷갈릴 수도 있지. 네. 사람 이름 뭐 가끔 맞습니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5대 이 말하자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거를 이제 뼈대로 해서 로고송을 만들어서 네. 공통적으로 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다르게 어떤 트로트송이나 뭐 좀 인기 가요에다 이 개사를 해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바로 네. 지켜가는 로고송을 바로 그냥 다 배포했다. 좀 그런 게 좀 미색적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SNS에 열심히 올려요. 올리고 기자들한테도 보내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무조건이야 카톡 한 15개 받았어요. 무조건은 정말 너무 지역별로 다 무조건이야. 네. 예. 그 무조건 작곡 한 분들은 진짜 돈 엄청 벌었을 그랬어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선거 로고송으로 쓰기가 제일 무조건이? 적당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찍어줘라. 이제 어. 날 찍어달라 그러면서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찍어달라 이렇게 예. 개사를 해서 복잡하잖아요. 쓰기가 설명하려면 좋으니까요. 예. 무조건 찍어달라고 해야지. 단순해야 돼요. 네, 단순. 주민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네. 로고송도 부를 수 있고 마이크도 잡을 수 있고. 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우리 방금 서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명확합니다. 정권 심판, 그럼 국민의힘은 범죄 심판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나왔어요. 정권 심판 대 범죄 심판. 네,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니까 0시 땡 하면서부터 행보는 이번 선거를 내가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0시 땡 하고 어딜 갔느냐? 자,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을 갔습니다. 왜 시장을 갔겠습니까? 지금 대파 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아, 민심이 우리 시장 물가 안다 네.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간 거고요. 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선거운동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운동권이 아니다. 진짜 땀 흘려 돈 벌어 본 사람들이 있는 네. 정당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배현진 정당이고 의원인가요?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 세력의 2조 심판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침에 그 오디오만 듣고 네. 2조 세력 심판한다고 해서 누가 2조 원을 해먹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제 범죄인 혹은 범죄 혐의자다. 이런 여기를 이제 취지로 한 덩어리로 하면서 보겠다. 네, 2조를 심판하겠다.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주 바쁩니다. 그 일정표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새벽 0시에 딱 그 가락시장 갔고 오늘 뭐 서대문구, 용산구, 뭐 경기도 남양주 뭐 해가지고 12곳을 가요. 50분 단위로. 네. 네, 한 이동 10시간. 시간만 해도 저거 다 되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오늘 그 버스 파업 시작돼가지고 길이 아, 엄청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좀 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사정이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가 있잖아요. 출마를 했기 때문에 내 지역부터 좀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인천 계양을 계양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양 지역이 그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순풍을 탔잖아요. 네. 지금 뭐 170석, 180석, 뭐 어디서는 막 200석을 만든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엊그제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계양 지역이 좀 팽팽하게 나온 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 잘 됐다가 내 지역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지역구에서 첫 번째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을 배신하는
잘못된 일꾼들에 대해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면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네, 일꾼이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된다. 정권 심판론 분명히 했고 4월 10일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중성동갑을 가서 그 임종석 실장을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전현희 후보 지원 관련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공천 상처 덮고 진짜 민주당 원팀으로 가자, 통합으로 가자 이런 행보도 공천파동 이후로 처음 아마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 트럭에 작은 소형 트럭에 이렇게 오디오 장치 마이크 이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차들을 이제 대체로 임대를 해갖고 썼을 거 아닙니까? 유세차 말씀하시죠? 유세차. 예. 요즘은 이제 LED를 엄청 이제 백으로 많이 깔더라고요. 그 유세차 뭐 양식이 많이 바뀌긴 했죠. 네. 근데 비용이 좀 많이 오래됐어요. 아니 LED 단 거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래요? 그럼요. 10년. 그동안 선거에 관심이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언제적 선거를 본 거예요? 몰랐어. 80년대 선거를 보셨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LED로 바꾸면 그만큼 돈도 좀 많이 들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긴 한데 어차피 유세차의 법정 선거 비용 자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쓰는 건데. 유세차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총액으로 제한이죠. 총액 제한인데 말하자면 유세차에 많이 써버리면 네. 다른 홍보병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LED 요즘에는 많이 내려가지고 네네. 예전처럼 그냥 아, 그렇게 뒤에다가 비싸진 않아요? 예 그냥 그 뭐죠 뭐 이렇게 뒤에다가 벽보처럼 바르고 다니는 것보다는 네, LED를 네. 많이 아 쓰죠. 그거는 요새 모양 너무 빠져서 그렇게는 다 못해요. LED요. 막 이렇게 유세차. 이렇게 올라가요 2단으로 아 LED 판이 하늘로 막 올라가. 아니 남들은 그리고 LED 그 크게 달아서 거기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틀고 그러는데 그냥 필름으로 붙여놓고 이러면 아. 없어 너무 그렇죠. 확실한 차별화는 네, 되죠.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권 심판대 뭐 2조 심판 뭐 이렇게 2조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더 유권자들한테 좀 먹혀 들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게 집권 3년 차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만 2년쯤 되는 시점에 치르는 선거라 그동안 만 2년 동안에 대한 평가가 우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범죄 연대 세력 심판 뭐 2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이게 이러면 또 한 번 너무 검사 티가 나요. 아, 아, 2조 한동훈 심판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대통령도 평생 검사하다가 네네네. 바로 대통령 되다시피 한 분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그냥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하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범죄 세력 범죄 연대 세력 심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아직도 검사인가? 그래서 이걸 조금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 구도 설정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세력이라고 본인들은 규정하는데 네. 민심을 못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그 두 분을 겨냥해서 네.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범죄 세력이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만 남겨져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들이 대부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무죄가 이제 재판부에서 가려지면 네. 그냥 뭐 말하자면 새롭게 드러날 어떤 새로운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말하자면 이채양 명주 아까 얘기했지만 네. 지금 현재 범죄 혐의를 꾹꾹 눌러서 담아놓은 윤석열 정부는 뭐지? 저는 그게 연상된 거라고 보는 거죠. 잘못 잡은 거예요. 네, 범죄 네, 심판하면 안 되고 읍소 전략으로 갔었어야 돼요.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통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이 정권 심판 대 범죄 심판이 뭐냐면 이렇게 국민들은 돌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정권 심판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새 총을 가지고 여기다 돌을 이만한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쏴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범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네. 국민들은요. 이 윤석열 정부의 범죄 혐의 등등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 이채양 명주가 더 커 보인다. 그래서 저는 스탠스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안 이렇게 통- 이제 안 통할 거예요. 양당이 이제 완전히 큰 돌덩이 싸움을 하면서 제3지대 이야기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쏙 들어갔죠. 어떻게 아니 하면 그러니까 어디 이게 갔어요? 제3지대가 네. 힘든 선거가 되는 게 예. 이번 선거가 대선의 세컨 라운드적인 성격을 띠니까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됐고 그때 겨뤘던 이재명 대표는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렇죠. 이번 총선을 뛰다 보니까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제3지대는 좀 쪼그라들고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무산되면서 그게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거기서 하는데 벗어나세요 이제. 아니 이거 벗어날 수가 없.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에 또 실수를 천추의 한이 안 될 하는 거예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3지대의 빈 공간, 그러니까 4분 오열되면서 빈 공간을 조국혁신당이 파고 들어와서 지금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네. 형편인데 근데 조국혁신당은 뭔가 제3시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더 강한 민주당? 그렇죠. 예, 네. 더 적극적인, 더 매운- 공격적인, 더 매운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네. 이런 가운데 어디 느낌이라. 있는 게 아니라. 제3지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성격에서는 뭐 넓게 보면 제3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딱 그래요, 진짜. 이건 민주당 중에서도 더 극명 내지는 선명한 네. 원래 5년 전 민주당 성격. 그럼 진짜 요새 나온 얘기대로 그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합쳐가지고 범야권이 진짜 뭐 개헌 저지선 뚫을 수 있다. 200석 할 수 아니, 있다. 개헌 저지선은 100석이고 그렇죠. 개헌선을 뚫는 개헌 거지. 선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3일 정도가 남았다고 봤을 때는 네.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 심판을 딱 외치고 있는 거 보고 네. 가능하겠는데? 200석.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200석이 아니라 네, 합쳐서. 이 범야권. 반윤 연대의 진보 세력의 큰 운동장의 이 길이가 네. 200m를 넘겠다. 넘겠다. 넘을 수도 있겠다 200m를.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을 수도 왜 있겠다. 그러냐면 지금 이제 3지대 얘기를 했는데 3지도는 정말 죄송한데 네. 그 3지대의 실험은 끝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3지대가 조국혁신당 같은 역할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준석 네. 대표와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 실험은 끝났다고 보면 네. 조국혁신당 쪽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마징가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레이트 마징가예요. 그러니까 특별판이지 마징가에. 그래서 태권브이로 이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마징가와 태권브이로? 그레이트 마징가는 같은 네. 편이야. 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네.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더 큰 악당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그레이트 마징가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마징가는 네. 나름대로 이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이 힘을 발휘하면 말씀한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조금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쪽이 악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악당 같아 보이긴 양쪽 다 한데 악당이야, 지금.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균형의 추는 좀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경합 원래는 경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예. 국힘 우세 지역으로 당연히 분류됐어야 될 지역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막 네, 경합하고 네, 있는 네. 낙동강 지역들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많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엔 지금 이런 뭐 반윤 전선이 200석 넘긴다라는 뉴스 자체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노년층의 투표율을 높인다면 그런 경합 지역에서는 의외로 대부분 많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원래 그냥 투표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냥 아니, 원래 그래도 그냥, 대선이 투표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영끌에서 투표하는 거고 그다음 대선보다 총선은 그래도 투표율이 많이 낮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위기감으로 인해서 거의 대선급으로 노년층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경합 지역에서 보수 정당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 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나가서 지켜줘야겠다.
라는 동기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위해서 지켜야 되지 우리가 이런 의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늘 우려했잖아요. 네. 어떤 정치 초보라는 것들을 하면서 말로만 저희는 정치 초보라고 비판을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초보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이 지금 현재의 이제 말은 정권 심판에 아주 정점까지 올라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정치권의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그 말하자면 그 인싸의 개념들은 있죠. 사람들의 주목도는 받고 근데 결국 내용물이 좀 적었던 것이죠. 제일 왜냐- 초보 같은 행동이나 아니면 발언 같은 건 좀 우리 보실 때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수도이전 발언도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수도가 아니라 처음 국회 통이전 하는 부분들도 네.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이 저기 종북 네. 범죄단 아, 심판 네네. 뭐 이런 부분으로 현수막 처음에 걸려다 들어왔을 말았죠. 때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뭔가 산만한 듯한 운영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하는 그게 좀 것들이 초보적인 모습이다. 초보적이죠. 왜냐 우왕좌왕하면 초보라고 하잖아요. 네. 프로들은 딱 가만히 있다가 이건 하나 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왔을 때 좀 일찍 만나지 국민의힘에서 늦었다. 그게 좀 일찍 만나는 게 아니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수층의 지지를 이제 결집시키는 부분들은 너무 초보적인 분석인데 네. 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쪽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선거를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승리해본 사람이. 많이 위기에서 이렇게 좀 뒤집어 본 사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혜를 좀 일찍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잘 됐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총선 판을 뒤집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의 정치 경험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해놓은 거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훨씬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뭐 먼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선거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네. 원래는 아군 내진 우군이었어야 되는 세력을 다 쳐냈다. 적대적 아니면 관망 세력으로 바꿔놨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이게 힘이 딸린다. 음흠. 누가 좀 더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같이 선대위원장으로 띄워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얘기 있었잖아요. 뭐.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끝났죠 뭐. 아니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꽤 중요한 선거구에 꽤 비중 있는 국힘의 후보들이 다 대부분 하얀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손절? 그러니까 이른바 나는 독립이야. 네.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나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 조금, 플레이로 이긴다는 색깔이 다른 네. 후보예요라는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 그 사람들이 만 2년 동안 그렇게 안 했으면 우호적 내지는 아군이었을 사람들을 다 돌려놨어요. 이게 가장 큰 실책이죠. 맞아요. 유승민 대표 뛰게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이제 늦었어요. 되는 거죠. 안 뛰어요. 그것도 이제 늦었어요. 13일 남아서 유승민 의원이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긴 하죠. 13일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커튼으로 나온 역할이거든요. 가려라. 근데 그걸 가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참는 거야. 그냥 근질근질해서 막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했다 황상무 수석 네. 막 나오고 대파 막 흔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커튼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의원들이 하얀색 옷을 입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건 수줍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샤이보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샤이보수를 끄집어내서 결집을 시킨다라고 하지만 이제 샤이가 쉐임이 돼 버렸어. 아. 부끄러워요 이제.
네. 수줍을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지켰어 부끄러워서. 그 상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뭘까? 네. 결국에는 범죄 심판하자. 그다음에 종북 마지막에 나와요. 네. 색깔론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탕주를 잘못 낀 게 읍소해야 돼요. 대파로도 들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대파한테 죄송하고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대파로 잘 때려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퍼포먼스를 해야 퍼포먼스를 돼요? 해야 돼. 때리면서 에이 대파 하면서. 무슨 가짜 코미디로 가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읍소를 해야만 네. 통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범죄 근데 지금 읍소는까지 심판이야. 좀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같고 안 하니까 스탠스가 꼬인 거지. 뭐 종북 때리고 뭐 때리고 범죄 때리고 막 박근혜 만나고 하면서 네. 또 어제 그래 초보예요. 또 하나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어떤 카드죠? 그 국회 국회 이전? 이렇게 이전. 통이전. 예, 이거를 세정으로. 이제 반격 카드로 써먹겠다고 꺼냈는데 이게 먹힐까 과연. 선거 그런 너무 생각이 목전에 두고 네.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얘기를 한 거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장률도 떨어지고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주저앉는다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세종시를 꼽고 싶어요. 세종시? 예. 왜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세종으로 그러니까 갔으면 안 됐어요, 부처들? 아니 옮기려면 통으로 다 옮기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옮기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어정쩡하게 지금 그리고 세종시에 중요 정부 부처가 많이 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은요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섬 사람들 비슷해졌어요. 왜냐면 세종시라는 게 주로 세상 만날 수 물정 있는 모른다. 사람이 그러니까 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한정돼 있거든요. 공무원들끼리 많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리고 뭐 과천이나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사기업체 다니는 사람 아니면 금융 분야에 일하는 친구라도 가끔 만나서 얘기도 네. 들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지만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퇴근하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수각원이 된 거지 뭐. 옮기려면 다 옮겼어야 되는데 네. 국회하고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고 네. 부처는 대부분 세종시 가 있으니까 웬만한 1, 2급 실국장들만 해도 네. 세종시에서 자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회의 핑계 대고 특히 국회 문 열면 대부분 서울집에 와 있어요. 이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해 못할 게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서 안 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죠. 아니 그게 왜 그런 관습헌법이 어딨어 우리나라에? 아니 그걸 맨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막 엄청 반대했던 데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옮기든지 아니면 옮기려면 통으로 다 옮겼어야 돼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04년도에 말씀한 대로 이제 그 헌재에서 관습헌법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따라서 수도는 서울해야 된다는 그런 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있는데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당 쪽, 국민의힘 쪽이었죠.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해서 머무르는 것인데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해요. 그러니까 뭐 이슈를 하나 던져야 되는데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께서 이 선거 국면이 프레임이 자꾸 밀리니까 네. 수의전을 던졌어요. 그때 굉장히 그때 프레임을 한번 뒤집는 그런 반전 카드였거든요. 네. 어디서 그거를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이게 바로냐면 세종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 아니 민주당 후보가 하나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공천을 네. 취소했죠. 이영석 네, 네. 후보가. 그러니까 여기가 국민의힘에 유일하게 어떤 기회가 생기니까 세종을 고려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강 벨트가 요즘에 좀 힘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영등포 여의도 개발하잖아요. 용산 개발 이슈 바로 넣을 수 있고 용산까지 요걸 던진 거는 같은데 이거 나중에는 그 뒤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개헌해 원포인트 개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이게 급하고 참 한심스러운 근데 결정을 야당도 했다. 또 다 뭐 찬성한다. 아니 더 하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하면 야당의 좋죠. 반응을 좀 예. 전해드리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반대 안 한다. 네. 하면 된다. 네. 정부 여당이 해라. 네. 근데 왜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네. 이제 와서 선거 직전에 이걸 꺼내 들어? 네. 조금 진정성이 의심된다. 진정성 없어요. 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나머지는 오히려 그래 해. 그리고 더 해. 묻고 더블로 가. 뭐 서초동도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 대통령실도 가. 네. 조국혁신당 대법원 헌재 감사원 다 가.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야. 다 가자. 다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총선 이후에는 개헌 이슈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여소야대인데 음. 더 구조가 강해진 여소야대 음.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던질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유일한 카드가 제가 보기엔 개헌 이슈예요. 네. 그래서 개헌은 어차피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거예요. 총선 이후에는.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수도 단일화 솔솔입니다. 단일화할 당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 김영남 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네. 지역구 후보를 좀 단일화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지역구가 몇 개 있는데 네. 경기 화성을, 화성정, 용인갑, 남양주 갑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그런 지역구들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뜩이나 박빙인데 3자 대결로 되면 표가 분산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범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게요. 먼저 화성을입니다. 여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론 M이라고 하는 이제 MBC에서 분석한 툴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여태까지 나왔던 거 추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네. 묶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0% 중반대고 이준석 후보가 20% 초중반대, 그다음에 한정민 후보가 20% 안팎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안 합치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용인갑입니다. 여기는 용인갑으로 바꿔주세요. 네. 네. 용인갑은 사실 용인갑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여권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과반이에요. 50%에 육박하고 그 추이가 변함이 없잖아요. 네. 변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원모 전 비서관이 30%대 중반, 이제 양양자 후보는 이제 한 자릿수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일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양양자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네. 나는 정당 떼고 경력 떼고 진짜 인물 대 인물로 네. 내가 한번 이원모랑 붙어볼 생각이 있다. 단일화 경선을 할 의향이 있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네. 진짜 이거 그러면은 용인 단일화하고 화성 단일화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이준석 대표를 당선되게 하려면 일단 단일화가 필요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가 단일화하면 저게 합해지는 수도 있지만 네. 합보다 작아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개혁신당 후보들은 지지율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라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승패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네네. 의문이 들고, 유일하게 합치면 뭐 해볼 만한 데가 그 화성을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저 지역인데 그 국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문제가 그럼 개혁신당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른바 개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인 거는 맞지만 반윤의 목소리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네. 성격으로 보면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자세는 반윤인 게 틀림없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안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 내지는 방향,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하고 맞서는 네. 구도를 만드는 게 과연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맞는 이야기냐,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일화는 쉽지 않을 쉽지 것 같아요. 않죠. 천하람- 개혁신당 네. 지지층이 원하는 게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합의 아픔이 있기, 이 통합 결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이준석을 원내로 입성시키자 아. 또 이런 여론도 되게 많죠. 아니 그랬으면 진중 뭐 비례를 받고 그냥 그렇게 하지 뭘 이제 와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합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분석을 했지만 고생해서 국민의힘이 각 지역별로 이준석 그 후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주 그 미세한 저 소수 후보잖아요. 네. 거기하고 단일화할 리가 만무하고 이게 순서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의 보수의 통합 자체가 가능한데 여지가 그나마 좀 위에 있었는데.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단일화를 한다?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천하람 위원장도 오늘 아침인가 라디오 나와갖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요즘 이제 탄핵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만한 뭐 여지가 좀 꽤 있다는 많아요. 예, 네. 그런 취지의 인터뷰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랑 단일화하기가 위험한 인터뷰를 했군요. 아까 위험한- 양양자 후보 네. 관련 발언에서도 그거는 진짜 내가 이원무랑 경선 붙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양 후보의 정치적인 수사다. 아,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네. 결단코 없다 이런. 용인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쓰더라고요. 사정을 붙이면 네. 저기는 그 단일화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후보 둘이 국회 이제 말하자면 저기 의정 활동하시던 국회의원들 둘 다 뇌물 혐의로 7년씩 그렇죠. 똑같이 받고 감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 가부를 어떻게 보수 후보들이 뭉친다 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주겠어요. 그런 무슨 얘기예요? 용인 갑 출신을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다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가 안 좋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는 여야 가리지 넣어야 않아요. 가리지 아니, 않고 근데- 다 감옥 다가- 갔는데 근데 직전 효과, 직전 효과는 국민의힘이었잖아. 그 직전에 민주당 현역 아니, 그 의원이 직전이지. 감옥 갔어요. 최신 효과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단일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는 이제 있겠죠. 우리 장동혁 사무총장이 거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결단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원모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일화 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판이냐? 글쎄요. 저는 화성 을 정도가 단순 합으로는 해볼 만한 수치가 나오는데 네. 이게 단일화라는 게 단일화를 막상 하면 기존의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 단일화하고 만약에 패배하면 그 다음부터는 뒷감당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류호정 후보는 왜 그 드랍을 한 거예요? 잊혀진 이름 예. 류호정 후보. 개혁신당이었죠. 예. 개인의 판단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개인의 판단인데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고 안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총선을 더 끝까지 완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네, 네. 선관위 등록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후보가 한 10명쯤 있어요. 개혁신당 후보 중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아닌가. 근데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어서 그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선관위 등록을 안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냥 조용히 포기하셨는데 요정 거는 꼭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제3지대는 실패했다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 그 친정에는 대못을 박는 그러니까 발언이잖아요. 개혁신당에 네. 침을 뱉고 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태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시원하게 말은 했겠지만 평가들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개혁신당과 함께 했으면 이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보람 있는 승리도 있지만 네. 의미 있는 패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에도 여기를 완주하고 여기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들이 나중에 향후에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평가가 되거든요. 나올 때 하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나오는 게 그렇죠. 더 중요하긴 아니, 할 그러니까 텐데. 상대가 세면 뭐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래도 센 상대면. 근데 유호정 의원은 정의당이 무지하게 힘들 때 나오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나왔고 개혁신당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또 한마디 하고 그 드랍하고 네네. 그거는 좀 아니 그건 그 한번 저희가 류정 의원 저 모셔서 그래, 한번 이야기 물어보세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 3지대에서 지역구 후보 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 뭐 거의 세밀의 김종민 의원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복권 긁고 있는 중이죠. 반은 생각지도 긁어- 않았던 복권이 아니야 한 장 일단은 그 5천 원은 나온 것 같아. 아니 그 저 화성을에 이준석 후보랑 붙는 공영훈 후보인가가 또 뉴스가 좀 터졌죠. 지금 터졌죠. 예. 터졌죠. 어떤 뭐 뉴스였습니까? 직접 설명하실까요? 훨씬 더 긴.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샀던 그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에게 당시 군복무 중인 22세인가 뭐 네. 아들한테 네.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99년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네. 그게 아들에게 증여를 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규제 받기 직전에 아들한테 증여를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3표 레미콘 공장이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이전하기로 그 공영훈 후보가 현대차 사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 그룹하고 삼표 산업 그리고 서울시 이 3자 간의 협약 체결 직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당사자군요. 그러니까 이 내부자죠. 내부자. 일종의. 네. 왜냐하면 현대차 사장으로 근무를 그러니까 현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지 자체가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는 부지 자체가 소유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 소유였어요. 거기에 삼표 산업이 공장을 공장을 짓고. 계속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레미콘 공장은 이제 네네네네. 세를 얻어서 근데 여기에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는 협약 체결 직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내부자 정보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수 쪽이 이제 거죠. 원래는 아주 예전에 이제 서울에 좀 외곽이어서 원래 그렇죠. 이제 시 외곽 쪽에 시멘트 공장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삼표 그 레미콘 공장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만 빠져도 그 동네가 훨씬 더 발전될 거라는 얘기는 뭐 이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현대 그 부지 자체는 현대차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삼표가 이제 거의 임대받아 쓰고 있는 거고 또 서울시도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삼자 협의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 성수 쪽에 있는 다가구를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증여를 거죠. 한 거군요. 아니 근데 이 뉴스 보니까 제가 네. 제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한 30억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넌 뭘 미안해요? 뭐. 미안할 거 없지. 샀고 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직전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증여가 거 됐네. 준 건데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공영훈 후보가 회사 퇴직 후 노후 대비 및 아들의 결혼 준비 등을 위해 해당 건물을 구매를 했다. 그리고 증여를 한 이제 시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네네. 건데 관련해서는 내가 세무사와 부동산에 일임을 해서 명확한 증여 시점은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비락일 수 있는 게 공연 그 사장 자체도 시점이 그냥 이게 겹친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고 말씀한 대로 그 부지가 개발 요인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명이 될 만한 건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네네. 따지고 보면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을 사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런 우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무슨 대단히 뭐 이거를 뭐 의도를 갖고 했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그 좀 미안해하지 마세요. 각상도 의원 저기 아들은 50억 퇴직금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미안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있는데 그래서 저기 그 검찰이 구속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삼표 산업의 전신인 강원 산업이 갖고 있던 땅이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하면서 땅이 넘어왔던 케이스인데 이 레미콘은 네. 가까워야 됩니다. 시장 왜냐면 갖고 와야죠. 네, 네,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이게 네, 네. 이 레미콘 차를 보면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굳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레미콘 공장하고 실제로 이 레미콘을 쓸 공사 현장하고는 1시간 반 이상 떨어지면 어려워져요. 그 남사동에도 하나 있고 뭐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삼표 산업에서 대체 부지를 못 찾는다는 이유로 계속 이 공장을 운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옮긴다는 그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이 증여가 이루어진 직후에 옮기기로 협약이 체결됐으니까 네. 이게 내부자라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의심을 받기는 충분하죠. 네. 하여튼 2017년에 이제 맨 처음에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한 21년에 이제 증여를 한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그렇죠. 거니까 예.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따지더라도 한 6, 7년 사이에 꽤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난 거는 맞죠? 한 11억 정도에 저 사서 샀는데 지금 한 11억 30억 정도가 8천에 되니까. 사서 30억 정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30억짜리 뭐 제대 선물을 주는 것이다. 아니 6, 7년 전이면 하면서? 아까 말씀한 예. 대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네. 때문에 이 모든 게 평가가 다 올라갔을 그렇죠. 때니까 이걸 뭐 여기가 집중적으로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6, 7년 전에 이거를 매입을 했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아들한테 넘기는 시점까지 고려하고 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준석 생각하는 게 맞죠. 대표의 주장을 좀 전해드리면 네. 어쨌든 이제 이것은 뭐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 근데 음. 민주당에서는 그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 이제 투기 의혹인 후보는 즉각 사퇴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조속한 판단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영선 후보는 네. 투기도 투기지만 거짓- 거짓말해서 그렇죠. 예. 당한테 거짓 자료를 예. 제출해서 본인이 공천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별 사람이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또 처음 봐. 저도 처음 봐요. 어. 당을 속여. 돈 늘어난 분이 또 있죠. 예, 이제 네. 후보자들이 이제 재산 이게 후보자 등록하면서 재산이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네. 1년 새 41억 원을 번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짚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비례 1번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왔던 박은정정 성남지청장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제 박 후보 부부 재산이 1년 사이에 40억 원이 늘었다는 건데 이제 남편이 검찰 출신 변호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종근 변호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었는데 지난해 검찰을 퇴직을 했고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한 거죠. 근데 1년 만에 이 신고한 재산이 41억 원이 늘어서 네. 49억 원이 된 겁니다. 증가액 대부분이 예금이었고 특히 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예금액이 15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인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뭐 정관예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고 관련해서 박 후보는 해명을 했죠. 예,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남편인 이 변호사가 검찰 그만두고 나올 때 퇴직금이랑 공무원 연금을 일시 전액 수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우리가 수임한 건수가 변호사로서 수임한 건수가 160건 정도고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는 최대 뭐 49.5% 세금으로 낼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친문 검사다, 친문 검사 부부다 이러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정관예우를 받았겠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거는 해명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일단 퇴직금이나 이런 걸 일시불로 받아도 네. 대략 그게 2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응. 2억 정도 뭐 네, 월급에 근속연수 해가지고 될, 하면 될 테니까 뭐 41억 큰 중에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네. 포션은 얼마 안 네, 되는 네, 네. 것이고 세금은 당연히 이미 낸 거죠. 불어난 예금이 41억 원이기 때문에 네, 애프터 텍스로 지금 41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어쩌면 5월 이제 오는 5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종소세? 늘어난 거에 네.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낼 수는 있죠. 아니 근데 종소세 내봤자 네. 추가로 얼마를 더 내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미 세금을 내고 나서 네. 불어난 재산이 41억 원인 것이고 물론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 네네. 하지만 무슨 종합소득세로 41억 원 불어난 데에 49.5%를 더 내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이고 네. 이미 49.5%를 내고 불어난 재산이 41억 원인 거죠. 네. 그거는 이렇게, 해명이 그런데 조금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을 이제 160건 맞나요? 예, 160건 정도를 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맡은 편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뭐 맡을 수 있습니까? 많이 한 거죠. 많이 맡은 거예요.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네. 160건을 했으면 한 달에 거의 12건, 20건 가까이 했단 얘기인데 네. 상당히 많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퇴임한 지 지금 정확히 한 10개월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한 월에 한 15건. 16건. 이틀에 한 건 예. 정도. 매출은 100억 이상 했단 얘기예요. 애프터 텍스로 지금 41억 원이 늘어났으면 네. 이런저런 비용 제외하고
세금 내고 41억 원이 넘었으면 엄청 우리 많이 한 의장님도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 있으시죠? 아 그럼요. 예. 그 정도 하시잖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검사 출신. 네. 아 맞다. 아니 근데 엄청 많이 번 거예요. 번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런 정관예우는 아니더라도 네. 일단은 이제 이거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고객들이 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새 거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새 것이요? 새로 이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면 정관예우를 이런 말로 표현하겠지만 네. 뭔가 좀 이제 현재 잘 따끈따끈한 될것 분들을 같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건을 수임하면 잘 될 것 같고 네. 인적 네트워크도 현재 ING이기 때문에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나름 그게 정관예우 아니에요? 그게 정관예우지. 아니 난 정관예우 쓰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니 좀 그리고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맞지 않았냐. 하지만 제가 봐서는 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박은정 검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윤석열 이 검찰 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의 부당함 주장하고 어떤 정의로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의 이 수임료가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거 뉴스 들을 때마다 뭐 민주당 쪽 부러워요? 아니면 이른바 진보 세력에 계신 분들이 참 부러운 게 남 네. 비판은 엄청 하고 엄청 깨끗한 척하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돈은 다 벌어.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저는 아니 라임하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만 봐도 와 돈은 진짜 그쪽이 다 벌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버는 돈을 네.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냥 불법적으로 버는 돈은 안 되는 것이고 네. 언제까지 이제 진보 쪽이나 야당 쪽이나 좌파 쪽은 늘 가난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다 아니겠죠. 없어졌어요. 네. 아니 그런데 보면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월 매출 그러니까 그 세전으로 네. 1억 정도 받아갖고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건에 1억, 아니 월 월 1억. 한 달에 1억.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감사원 후보로 지명됐던 그때 검찰 출신 대검 네. 차장 출신 감사원장 후보도 로펌에서 그때 1년이 안 되게 근무했었는데 제 기억에 월 그 세전 수입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 낙마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월 1억이 아니고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세후로 한 달에 4억씩 늘었으니까 세전으로는 거의 10억이에요. 근데 너무 그 비판하실 게 없는 게 잠시 후에 나오실 분이 재산 300억입니다. 아, 300억. 돈도 아니네. 300억입니다. 네, 하여튼 그 정치하신 분들이 참 뭐 부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 또- 돈을 좋은 데다 썼으면 좋겠어요. 네. 예, 국민들을 위해서. 예. 이수정 교수도 참 와 재산 공개되고 보니까 많더라, 그죠? 한 풀이 875원. 그분도 얼마 80억쯤 되죠? 85억. 85억. 제 기억에 그 정도 신고한 거 예.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들 많이 돈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그럼요. 버신 것 정당하게 같습니다. 보는 걸 네. 누가 요구하겠어요. 아니 이번에 상장만 됐으면 훨씬 많았을 뿐이 뭘 그래요. 곧 많아지겠지.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과 평론은 이 정도로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괜찮겠죠? 네, 우리 김영남 의장님 그리고 서용주 부대변인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